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강의 들으니까 어때요?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예. 착하기만 하면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착해지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그래야 돼요.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들이 리더십은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위대한 리더들의 리더십 발휘하는 걸 봤더니 네 가지가 공통적이더라. 그걸 리더십은 네 가지 공통 요소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Other focus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6학년, 7학년들은 저 영감탱이가 돈 버는 얘기는 안 하고 또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예, 다른 사람 중심. 다시 말하면 사익 추구가 아니고 공익 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리더는 성공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만 추구하는 리더는 결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게 리더십의 펀더멘탈 팩터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첫 번째예요. Other focused. 이게 우리말로 하면 착하다 그 말이에요.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내 파트너들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 자, 20대가 넘으면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30대부터는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70대가 되면은 20대보다 뇌 무게가 7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30%가 죽고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저 보니까 골빈 사람 같죠? 이게 좀 비었거든, 이게. 지금 30%가 없어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나이를 먹을수록 지능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100% 차 있어야 되는데 30%가 부족하거든. 골빈 사람이 돼 있거든 지금.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뇌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20대와 70대의 IQ가 똑같다. 오히려 70대 IQ가 높다예요. 높다. 그러면 다 높으냐? 안 그래요. 계속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면 우리 뇌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뇌 가소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경망이 없어지지 않는다. 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어 놓으면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요. 그걸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면 결정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단단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계속 나이를 먹고 살면은 머리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내가 그런 경우, 그래서 내가 뭐를 적어왔어요. 지금 이름이 옛날에는 다 생각나는데 이게 안 나. 얼굴은 아는데. 그것은 건망증이라고 그러는데 건망증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하도 많으니 그 정보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다가 화장실에 가면 그때서 생각이 나. 그였지. 그건 뇌세포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꺼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뇌과학자들은 뇌 청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뇌 소풍, 이게 소풍을 가는 게 필요한데 뇌 청소로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세 가지를 권장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 두 번째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세 번째는 외국어를 배우는 거. 왜? 외국어 배우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내 청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피아노 김수진 스타마스터입니다. 바이올린 각영아 샤른 로즈 마스터, 플룻 예미정 샤른 로즈 마스터. 트리오는 박병환 스타마스터, 송은경 샤론, 그 다음에 이문혜 다이아몬드입니다. 들으실 곡은 드라마 보셨죠? 상도 이산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OST 삽입곡입니다. 약속.
예. 뇌 청소 좀 되셨습니까? 예. 자, PPT 제목 좀 붙여주실래요? 예,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잊어버리더라도 자본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소득이 낮고 내 살림이 별로 잘 나가지 않은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자기 자본 부족이에요. 자, 앞으로도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결코 소득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요 자본을 확충하자고 하는 것이 이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터비 사업은 누구 사업입니까? 내 사업이에요.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을 회원 등록하면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건 듣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업자는 회사와 1:1 관계예요. 1:1 개혁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자이면서 자기가 사원이에요. 그런데 왜 제시맘약하라고 그래요? 왜 이 스폰서를 두고 파트너를 두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서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나누고 노하우를 서로 나눔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결코 애터미는 분명히 말하건대 수직 조직이 아닙니다. 수평 조직이에요. 수평 조직. 당신도 사장, 나도 사장. 만약에 수직 조직이라면은 사업자의 사장은 한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에? 윤영성 대표 사업자 1번. 이분만 사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파트너들인데, 그런데 그 밑에 분들을 또 다 사장이라고 불러. 그렇죠?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장이에요? 쫄병이에요? 사장이라니까. 사장인데 누구를 원망하냐고? 스폰서를 원망해요? 스폰서는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좋은 스폰서 만나는 게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만나느냐? 누가 그렇게 좋은 스폰서를 만나느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했던 후손, 그분만 그렇게 만난다 이게. 그러면 나머지 99%의 스폰서는 나쁜 사람이냐? No! 천만의 말씀. 그분은 그분 사업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스폰서 자본이 필요해요? 내 자본이 필요해요? 내 자본이 필요해요. 내 자본에 의해 모든 결정이 돼. 아까 리더십의 펀더멘탈 요소,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번째가 주관이에요. 주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누구 소문 듣고 누가 해주니까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설명할 겁니다. 리더가 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예요. 역사적으로 보건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받는 모든 어떤 정보, 교육, 지식은 누구 자본을 높이는 것이다? 내 자본을 높이는 거예요. 이 자본이 부족하면 절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잘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 생산성 소득,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 것의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자, 소득이 높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의 양이 많고 양질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그러면 자본이 뭐냐? 자본을 나누는 방법은 수십 가지인데 여기서 세 가지 나눴어요. 눈에 보이는 자본, tangible capital,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압구정동에 상가 하나 있으면 어때요? 그 상가라는 자본이 tangible, 눈에 보이는 자본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운동 원리에 따라서 생산성을 나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형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intangible capital이 있어요. 저작권 있죠? 특허권.
그런 것들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최근 김광무라는 가수 그 난리판인 게 그럼 뭐 저작권 때문에 그래.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자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와. 우리 사장님들이 노래방에 가서 김광석이 노래, 아이고 김광석이 그래. 부르면 저작권이 나간다니까요. 공짜로 부르는 게 없어. 없어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본입니다. 나한테 인바디드, 체화되어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도 이게 종류가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박 회장께서 얘기했던 정직함과 차갑이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인적 자본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사기꾼하고 하겠습니까? 정직한 사람 하겠어요? 그거 뻔하잖아요. 악바리하고 하겠어요? 선한 사람 하겠어요? 그거 뻔하지. 그러면 악바리보다는 선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생산성을 발휘한다고요. 그걸 보고 자본이라고 불러. 자, 다음. 자, 자본의 개념을 매 원데이 석세스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꼭 뉴커머들이 있어. 새로운 사람들 저게 뭔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국가가 돈을 잘 관리해주면 돈이 자본으로 바뀌어요. 돈이 자본으로 바뀌어. 돈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거기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본은 생산을 하는 것이 자본이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특허권을 사면은 어떻게 돼? 거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생산성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자 여기 오시는데 혹시 부산에서 걸어오신 분 계시나? 그건 여기에 도착하는 자체가 그게 뭐예요? 목표 달성. 여기가 목표 지점 아니에요. 목표 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걸어서 오는 방법,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를 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목표 달성 시간이 짧아져.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쾌적해. 왜 그럴까요? 노동과 이 자전거라는 자본, 오토바이라는 자본, 승용차라는 자본이 결합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본 집약도 또는 자본의 기술 집약도가 높아. 이거 하면은 힘은 적게 들고 생산성은 많아져요. 앞에 이 신사분들이 전부 젊은 분들이어가지고 혹시 벼 보셨나요? 벼 봤어요? 낫으로 뱄어요? 콤바인으로 뱄어요? 낫으로 뱄죠? 낫으로 벼를 베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이 벼를 베지만은 나중에 벼가 사람을 끌어다녀. 이게 잘 안 잘라져.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낫으로 벼를 베는데 아무리 힘센 젊은이가 베어도 하루에 200평 베기 힘들어요. 한마디기 베기 힘들어. 콤바인으로 해버리면 거기서 200배, 500배를 베버려. 그러면 낫이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는 것과 콤바인이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는 것, 생산성이 어디가 높아요? 콤바인이 500배가 높아요. 그러게 되면 근데 누가 더 힘들어? 낫과 결합한 사람도 힘들어. 열심히 힘들어서 일했다고 그날 페이가 높을까요? 수당이? 안 그래요. 콤바인과 결합한 그 사람은 라디오 들어가면서 담배 펴가면서 콤바인 운전했는데 일당이 훨씬 높아. 왜? 생산성이 높잖아요. 생산성이 높은 게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콤바인이라는 자본과 결합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워요. 자본이라는 게. 그게 모든 걸 해석해줘. 자, 다음.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자들의 자본은 뭐냐? 자본은 뭐냐 이 말이야.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소셜 캐피탈이라고, 사회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자본이 이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은 학자들은 신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 저 사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기 잡는 그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고기를 잡아. 근데 아무리 그물의 사이즈가 커도 찢어져 버리면 어때? 한 마리도 못 잡아. 그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아무리 커도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맨날 싸워. 2년이나 전년이나 하면서 계속 싸우면은 그게 고기가 잡히냐고요. 안 잡혀요. 그런 조직이 많아. 응? 많아. 야 이년아 네가 한 줄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왜 안 해줘?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둘이. 근데 스폰서도 지금 자기 일 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한 줄을 해주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한 줄 하니까 너 한 줄 해라. 내가 이 팔은 흔들 테니 너는 내 왼팔을 잡아 흔들어. 그래, 그 앞으로 가냐고. 이게 안 가지. 응? 자기가 흔들어야 자기가 흔들어야 앞으로 가게 돼 있다고 이게. 자, 다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고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은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이것은 신규 사업자를 컨택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써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영감탱이가 이 말을 해놨어. 근데 지금도 수사학 교수들은 이게 맞다야, 이거 말고도 없다야. 저 지금 뭐예요? 로고스, 이성이야, 이성.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애터미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적어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려면 애터미 사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성공하는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이게 맞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로고스인데 이게 10%예요. 두 번째 파토스예요. 이건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 기분에 호소하는 거예요. 평양 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 안 해. 기분이 나쁘면 안 해. 이게 30%. 다음에 에토스. 그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에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어.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감성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인연이 개똥 떼먹고 도망간 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거 믿겠냐고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파트너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봐야 돼. 내가 뭐 떼먹고 도망가시 없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또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신규 파트너를 만날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몰라. 그렇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뭐 타타타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요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현재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냐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도 처음 보고 저 사람 날 처음 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다음. 자, 저게 잘 됐어. 그러면 나한테 와. 그렇죠? 우리 센터에 와. 와가지고 금방 도망가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와.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비전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다시는 안 와. 바로 이 인간의 흡인력인데, 흡인력은 인격과 능력에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흡인력이 없어요. 인격은 매우 고매한데 무능해 사람이. 누가 그 파트너로 들어가겠어요? 능력은 매우 좋은데 거짓말쟁이야.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중에 깔려있는 거의 자기개발서의 거의 대부분이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리더십에 관한 거라고요. 그런데 리더십에 관한 최고 학자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은 자기가 변하는 것이다요. 부하를 다루는 테크닉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야. 내 패러다임,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내 지식과 경험이 변하는 게 리더십이다. 자, 그건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런데 능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지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비인지 능력. 인지 능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 머리가 좋다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든가 암기력, 기억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 90년대까지만 해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다. 그래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70년간 그 실험을 했는데 IQ는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IQ가 160인 사람이 구두 닦기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구두 닦기가 직업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IQ 160짜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70년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아니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비인지 능력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최근 시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쓴 그릿. 그릿은 뭐냐면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그릿, 영어로 그릿이라고 하죠. 그릿. 열정과 끈기가 인간의 일생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아 이 비인지 능력이,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일생을 설명한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인지 능력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IQ 80 이상이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열정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IQ 70이면 사냥개 수준이니까 그분들은 여기 못 걸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로얄 마스터가 되실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로얄 마스터가 못 되는 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스폰서 탓할 거 없고 파트너 탓할 것도 없어요. 파트너 탓하는 사람도 많아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 왜 지 탓하지 파트너 탓하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 중에 하나를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신뢰 문제를 설명할 거예요. 자, 다음. 자,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뢰에서. 여기 예쁜 아가씨 한번 읽어보세요. 통 뭐라고 가르쳐 써놨는지. 뭐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민, 무, 신, 분립. 논어에 있는 말씀이야. 안연편에. 민은 뭐예요? 무슨 민자예요? 백성민. 아,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네. 아니, 백성민자예요. 백성이 무신, 믿지 못하면 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국민이 믿지 않으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 충추시대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때는 전쟁으로 막 나라를 세니까 백성이 위정자를 믿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스폰서를 못 믿으면 그 조직은 망한다. 그만큼 중요해 이게. 그만큼 중요해. 자, 다음. 자, 이게 논어에 나온 말인데, 논어 요 공자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공은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10대 제자들이 공자님께 묻는 말은 다른 어린 제자들이 묻는 말과는 격이 달라. 그 품격이 달라요. 요 문장은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작년에 사설로 썼더라고. 사설로. 그만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논어라는 책을 한 번도 못 보셨어도 오늘 보시고 내가 논어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 자공이 물었어요. 자,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 이게 스승한테 물은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야, 공자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족식. 뭘 풍부하게 하라? 먹을 걸 풍부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라. 지금 정치로 하러 가거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족평. 족발이 아니고 족평. 군사력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민신 이렇게 읽어. 정치의 요체는 세 가지다. 경제를 풍부하게, 경제를 성장시켜서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 군사력을 강화하라. 세 번째,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하라.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자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공자님의 기본 사상은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 백성을 생각하는 백성. 민본주의예요. 백성이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국 강병을 하라 그 말 아니에요. 백성이 생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자꾸 외적이 침입하면 백성이 피해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지켜주라? 국가가 지켜주라. 백성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주라. 그게 족병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민신. 백성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 놓고 자공은 10대 제자니까 짓궂은 질문을 해. 선생님, 이 중에 셋 중에 불가피하게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뭘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거 없애라. 이거 잘 먹고 살고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또 물어. 좀 짓궂은 제자죠. 선생님, 그런데 둘 중에 불가피하게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뭘 없애라고 그랬어요? 요걸 없애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은 싸우다 맞아 죽건 늙어서 죽건 굶어서 죽건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는데 백성이 위정자, 정부를 믿지 못하면 거짓각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를 믿지 못하면, 리더를 믿지 못하면 밥도 안 되고 병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야.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지금 쫄병들 아닙니다. 리더들입니다. 자기가 1번이에요, 전부 다. 내 파트너가 나를 믿지 못하면 돈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조직도 안 크고 돈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다음. 이게 원무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민, 무신분립. 자, 자고로, 개유사. 자고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싸우다 죽든 다 죽게 돼 있는데 백성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나라가 망해버린다. 망해버린다. 그 조직이 망해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님도 2500년 전에 다단계를 좀 생각하셨는가 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다음. 따라서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사회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결론을 낸 거예요. 자, 다음. 거짓말과 재앙. 이건 다 아시죠? 이소부가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과가 조금 썩었어. 그 썩은 사과예요? 성한 사과예요? 그 썩은 사과, 이 상자, 썩은 상자 안에 버려요. 조금 썩어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 거짓말하고 90% 참말을 하면은 나를 90% 믿는 게 아니에요. 100% 안 믿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 자, 그래, 일반 수학은 100-1은 99가 되는데 비즈니스 수학은 이게 빵이 될 수가 있어.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관계는 이성적이 아닙니다.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야. 나를 한번 속이면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정직하고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안 믿어버리면 그걸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첫인상은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자, 다음. 신뢰 문제인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는 걸 하면서 유럽이 완전히 이 전쟁으로 무너졌는데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그러면서 유럽의 경제가 확 올라와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도 완전히 파괴됐는데 일본의 경제도 급속도로 성장해서 결국 미국이 경제력의 1등, 2번이 일본, 3등이 독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 동남아시아에도 기술과 자본 원조를 해주면 세계의 빈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원조를 해줬는데 이게 웬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바로 이 후진 사회는 뭐가 부족하다? 사회자본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회자본이 부족하다. 근데 이 사회자본은 경제자본하고는 달리 그게 축적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신뢰관계예요. 신뢰.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자본이에요. 질서라든가 약속 이행하는 것들이 사회자본이라고요. 이게 축적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후진국의 문제는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자본의 문제, 경제자본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회자본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자본이에요. 내가 신뢰를 받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법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고 하는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자본인데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자본이 돼. 이게 없으면 사회는 아무리 투자해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자, 그러면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신뢰예요. 지금 국내에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있는데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재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신뢰 부족이에요. 신뢰는 매력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자본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자본을. 이것은 자본을 나누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피에르 부르디에. 이분이 사회학자니까 이분이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해. 그래서 그 자본 분류 방법을 택하는데 첫째가 경제자본이에요. 경제자본. 이것이 이제 빌딩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하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돈. 이걸 경제자본을 대표하는 팩터가 이 변수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문화자본입니다. 문화자본.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다시 말하면 상징자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어쩐지 많이 할 것 같죠? 이게 교육이에요. 학위를 가졌거나 의사 자격증을 가졌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거나 판검사거나 그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걸 문화자본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사회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인맥이에요. 인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로우 클래스, 이게 하층 계급에서의 인맥은 돈이 들어가는 인맥이야. 누구 시집간다 장가간다 맨 부주 얘기해야 되고 나한테 돈을 갖다 준 놈 한 놈도 없는 인맥이라고. 근데 어퍼 클래스의 인맥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끔 신문에서 화가 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받았다. 고관 내작이 뭐 해가지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으로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준 그 기업가는 바보예요? 바보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1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 그런데 피에르 부르디아가 왜 이걸 연구하게 됐냐면은 유럽은 상속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속세는 뭘 상속해 주는 거예요? 경제자본을 지금 상속해 주는 거라고. 근데 상속세로 왕창 뜯겨도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아. 대대로.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를 하다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문화자본, 사회자본, 인맥.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게 벌써 우수한 대학, 우수한 학위, 우수한 자격증을 전부 가지고 있고 인맥이 어퍼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도 곧 경제자본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 어때요? 절망적이죠. 아이고, 부모로부터 분당에 상가도 못 물려받아, 경제 자본도 없어. 그다음에 내 계좌를 보니까 이게 달랑달랑해, 돈도 없어. 그런데다가 나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문화자본도 별로야. 그 다음에 사회적 인맥도 돈 들어갈 인맥밖에 없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뭐야?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 자본인데 자본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영국의 캐서린 하킴 교수, 캐서린 하킴 혹시 캐서린 하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석세스 때 얘기했는데 아주 매력적인 여교수입니다. 런던 대학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근무하는 분인데, 여기에 이 사람 사회학자니까 여기다 네 번째 자본을 추가합니다. 이게 매력 자본이에요. 매력 자본. 다시 말하면 매력 자본은 부모가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예요. 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곳에든지 성공할 수 있다요. 이게 첫인상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 원데이나 석세스 오셔서 지식을 늘리고 매너를 좋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 매력을 높이는 겁니다. 매력. 이거 얼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참 더럽게 매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지하게 못생겼는데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 이 국제 이 개런티를 많이 받는 모델들 보세요. 도저히 이쁘다고는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좀 매력이 있어. 그렇죠? 국제적인 그 명성 있는 모델들 있죠? 결코 얼굴이 아니에요. 공항에 가서 빼르가르땡 들고 있는 루이비통 들고 있는 아가씨 보세요. 참 더럽게 못생겼거든. 그런데 어떻게 매력이 있어? 그 가방을 들고 있을 만해. 루이비통을. 그게 매력이에요. 그러면 매력은 누가 길러야 돼요? 내가 길러야 돼. 내가.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인 예를 무지무지하게 드러났어요. 누가 매력 때문에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세계적 인사들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도 매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걸로 돼 있어요. 캐나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후보 둘을 놔두고 너는 누가 당선되겠느냐 딱 찍으면 틀림없이 당선된다. 왜? 둘 중에 훨씬 매력이 있어.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그걸 판단하는데 0.1초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1초. 이 사람이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0.1초 만에 판단한다니까? 뇌에서 그걸 판단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지라드 들어보셨어요? 예, 조 지라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력이 좋으냐 천만의 말씀. 중학교 졸이에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선생님을 뒤지게 두드려 패고 쫓겨났어요. 깡패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8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8세 신문팔이부터 시작해. 자기 아버지가 경제 능력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35세까지 거의 40개 직업을 전전합니다. 35세에 드디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돼서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돈도 없어. 집도 차압당해.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겨버렸어. 사기당해가지고. 그런데 돈 없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딜러야. 자동차 판매원 있죠? 자동차 딜러.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없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야. 이게 진입비가 없거든. 유지비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미국에서 자동차 딜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걸 봤어요. 이놈은 사기당해서 완전히
집도 뺏기고 자동차 뺏기고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 가상하죠? 가상하단 말이에요. 그 신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런데 다음 이분이에요. 기네스북에 12년이 올라갑니다. 연속으로 12년. 왜?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 자, 처음에 자동차 딜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거절했어. 왜 거절했냐면은 자동차 이 애터미 같으면 센터 거기에 사람이 5이 있으면 손님이 오는 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답니다. 이번에 1번, 2번, 3번. 그런데 자기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 있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 이 약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약속으로 하고. 그래서 오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딜러들은 명단이 있더라 이거예요. 명단. 자기가 접촉하는 고객의 명단. 근데 이 사람 아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여기 미국의 전화번호 책입니다. 미국은 전화번호가 3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가 있고 요것은 화이트 페이지. 요것은 일반인들의 전화번호입니다. 사람들의. 그다음에 옐로우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 전화번호. 블루 페이지는 이것이 정부 공공기관 전화번호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요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화이트 페이퍼. 저 전화번호 책을 4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시작했어. 스폰서들이 명단 작성하라고 난리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다른 딜러들은 다 명단이 있는데 없어. 자기 처음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4페이지 찢은 거지.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다음. 자 그런데 이제 처자식이 굶고 있어.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자식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 가상하죠 정신이. 앞에 있는 아가씨 그런 남자 있으면 괜찮겠죠.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마누라는 먹여 살리겠다. 응? 그런데 센터에 있는데 고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은 안 팔겠다고 자기가 그랬잖아. 그런데 규정 위반이 아니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해버리고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이 고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 팔았는데 어때요? 첫 세일이잖아요. 첫 세일이면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이 사람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왜 기억이 없냐면은 무슨 자동차를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객의 얼굴을 보니까 빵으로 보였다 이 말이야. 빵으로. 그런데 그 고객의 직업이 하필이면 코카콜라 대리점이야. 그러니까 그 고객 얼굴을 보면 빵하고 코카콜라만 생각나지 그만큼 자기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팔지 않으면 내 처자식이 굶는다. 사장님들 같으면 뭘로 보여야 되겠어? 쌀로 보여야 되겠죠? 쌀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판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세일즈에 성공하려면 어떤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 못한다.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둬라.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는 결심이 없으면 당신은 안 되니까.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게 아이디어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게 나온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자동차를 18대를 팔아 제끼면 어떻게 하겠냐고.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가 판 게 아니에요. 지가 판 게 아니라고. 자, 다음. 자, 이 사람은 후속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않았어요. 속인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A라는 자동차를 팔고 싶어. 고객이 A라는 자동차를 원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A라는 자동차를 갖다 주지, 없다고 해서 그것보다 고객님 B라는 자동차가 더 좋은데요 이렇게 팔지를 않았어.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가격을 후려치면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설득을 했어. 고객님, 그렇게 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워야 됩니다. 그렇게 팔면 손해입니다. 그러면 전부 손해가 되는 거래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이익을 보면서 팔았어요.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해줬어. 후속 관리라는 게 뭐냐면은 고객님이 사간 자동차에 지금 무슨 부품을 가셔야 됩니다. 그거 가십시오. 그거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동차를 사면은 언제 무슨 부품을 갈아야 되는지 자기가 기억 안 해도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은 이 사람을 찾아오는 게 자기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자동차를 샀던 사람들이 거기가 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18대를 팔아버리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다음. 아니 250법칙 250법칙 앞에 그림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이 그 결혼식 장면에 있는 거 한번 비춰봐. 결혼식 장면. 오케이, 여기. 자, 간절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 체계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서 캐토릭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이 장례 미사를 하는데 들어가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그 고인의 이 평생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 위대함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 도대체 저분은 여기에 참석할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저 팜프렛을 몇 매를 준비했을까? 그거 생각하는데 어렵습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250명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통상 250명이 옵니다. 250명 오는구나. 그럼 마침 자기 고객 중에 한 분이 이 개신교 목사님이었어. 목사님들도 이런 장례 집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물었어. 목사님 그 장례 집전 많이 하시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랬더니 250명 옵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마침 또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앞에 앉아서 뭐 케이크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나 온 줄 알고 케이크를 얼마나 준비할까? 물었어. 그 축하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250명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통과의례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행사는 안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 지가 아버지 알면 지가 아들이 뭐 하는 놈인지 모르는데 간다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아들하고 친구면은 그 부친이 어떤 상을 당하면 가죠. 그 부친은 일면식도 없거든. 군대에서도 그런 게 많아. 서울 수도 통합병원에 가면은 그 장례식장이 있죠. 여기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이 방들이 다 있죠. 그런데 누가 누구 방인지를 몰라. 왜? 죄다 군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문상 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제가 한번 문상을 갔는데 어떤 장교하고 같이 갔는데 문상하고 상주하고 인사하고 나서 나오면서 물었어. 여기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문화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면은 당사자고 모르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하고 아주 인생의 중요한 통과를 해. 결혼과 장례식에 250명이 간다는 것은 인간이 깊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250명이다. 이렇게 딱 안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고객 한 사람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250명한테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건 관심의 문제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고객을 대할 때 그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대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안 되더라. 왜? 제법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노동자 같은 사람한테는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이 사람 뒤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되더라.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 그만한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한 노력을 한 거라고. 그런데 오늘 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시골에 광주를 갔다 오다가 아침 새벽 일찍 올라오면서 거기에 살았지만 장성 백양사를 안 가봤어. 그래서 아침에 신나게 달려서 야, 온 김에 장성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백양사를 한번 구경하고 가자. 혹은 백양사로 차를 몰았죠. 꼬불탕꼬불탕 해서 상당히 들어가더라고. 아침 일찍이니까. 그렇 갔더니 상점들 상점이란 게 전부 다 식당들 쫙 있는 데다가 거기 빈 공터가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차를 파킹해 놓고 우리는 백양사를 한 바퀴 쑥 돌고 나와서 밥 먹고 이제 올라가려고. 파킹하자마자 40대 여자가 나타나더니 아저씨 거기 차 대는데 아니에요. 그러고 자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차 빼고 다른 데다 놓고 거기서는 밥을 안 먹었어. 그런데 나만 안 먹는 게 아니야. 백양사 간다고 하면 어떡 하겠어요? 그 집 마탱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내가 그러거든. 다시 말하면 내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그 아줌마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탁 가운데 놓여있는 소금통 그 덮개가 반이 깨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아줌마 사장님 여기 소금통 뚜껑이 깨졌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깨졌으니까 먼지 들어가니까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앞에 손님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누가 지금 그런 걸 내가 지금 따진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그 나만 핑계 대고 있어 그걸. 그럼 어때요? 그 집 음식 비위생적이니까 가지 마. 가지 마. 제가 이 장교 때 이게 출퇴근을 했거든 시골에서 저쪽까지. 그런데 버스 정류장 부근, 기차역 부근에는요 그놈의 식당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여관도 많고 식당도 많아. 그런데 먹을 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러겠어요? 그 역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객으로 생각하니까 저놈이 우연히 왔겠지.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국수집을 찾았는데 거기만 괜찮아. 그래서 내 후배 장교들한테 그 역에 내리면 그 국수집 하나 있어. 거기가 국수집만 바글바글해. 뭐예요? 내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 또는 신규 고객을 대할 때 저분 뒤에는 저 사람 말고 250명이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앞에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